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는 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이제 기입형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이론서에 나와 있는 혹은 우리들이 많이 보지 않는 논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근거를 물론 제가 만들거나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책장사도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근거를 제시하면 누구나 저기 나와 있는 기억과 니네 답을 확인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답이 맞아 틀릴 거를 확인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론서나 논문들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이제 얘기 들었지만 다른 선생님이 뭐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의 책들이거나 혹은 공부를 남들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도 여기 나와 있는 기억과 니의 내용, 어떻게 기억은 쓸 수 있겠지만 니에 대한 부분이거나 여기 나와 있는 독서의 동기와 몰입과 관련된 4가지 요소를 들어보지 못했다. 혹은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가장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교육론 의사소통과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주요 근거는 명백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요.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이고 이 교육과정은 사실은 몇몇 성취를 바탕으로 한 이론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이 적용된 결과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맞아요. 이게 뭘까? 교과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한 번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교육과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신들이 만들거나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바탕으로? 학계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인데 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방금 것처럼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임용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용어들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론서나 논문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대립의 관점으로 보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러한 장점들은 있어요. 보세요. 교육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장점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고정되어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게 실제 교육 과정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공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기라고 하는 인지적 부담을 떠나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학계의 이론적 합의를 토대로 선택되어지는 거잖아요. 혹은 구성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두 개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로 딱 놓고 보면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적용되고 있는 이론들은 오늘날 가장 뛰어난 거겠습니까? 이러한 교육 과정이 구안될 때 가장 뛰어난 거겠습니까? 구안될 때 흔히 말하는 트렌드였던 이론들이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교육 과정 이론이긴 하지만 어떤 게 더 선행되냐면 이론서나 최신 이론서나 논문의 내용이 선행되고 교육 과정은 당연히 이러한 선행된 내용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부의 방식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보면 고정되고 완성되고 실질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시험을 낼 때는 이 시험은 교육과정은 2009년도면 2007년도부터 만들었을 거고 2011이면 2009년도부터 만들었을 거고 2015면 2012년 말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도 적용이 사실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게 2015 교육과정인데 내년부터 완벽하게 적용되거든요. 근데 2015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이 교육과정은 201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는 시험은 2018학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의 4년의 시간적 간극, 이 간극 동안 학계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최신 유행하는 이론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되시죠? 더 크게 말을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의 대표 저자들이 이미 학계에서는 올로기 때문에 이선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고 임용시험 출제 선생님으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간극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론서를 가지고 논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최신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신 경향을 바탕으로 반면에 뭘 할 수 있냐면 교육 과정을 스스로 구성해보고 혹은 선택해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지금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 다음에 교육과정 보고 교육과정 본다 이걸 보면 옛날엔 이런 게 특성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과 다 반대예요. 뭡니까? 이거는 집약적이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뭐냐면 수험생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이 기본 내가 지금 국어 교육과정 전공자도 아닌데 나는 몰라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어떤 게 중요한지를 선택할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장 더 큰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까? 교과서나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까? 교과서나 교육과정 가지고 공부하지, 옛날 거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배우고 있는 내용과 우리들이 보고 있는 교재, 텍스트와 의미가 상충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내가 방금 읽은 내용은 이건데 선생님 교육과정에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용어가 안 나왔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론들은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론을 설명 안 해야 되는데 공감적 듣기의 유형을 해설서에서, 예전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두 개로 설정을 합니다.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예요. 근데 제가 5년 전, 6년 때 이거 설명할 때 뭡니까? 이것들은 또 다른 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뭐 격려하기 이런 부분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론 설명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설명하면 예를 들면 선생님 근데 굳이 그거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공감적 듣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시간이 지나고 임용시험에서는 방금 제가 말했던 용어들이 공감적 듣기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모든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거고 보편적인 공부 방식이거나 여타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에 더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성격이 제 수업을 기준으로 보면 호불호가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불호는 내용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혹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혹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그 극단적으로는 임용시험과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 수업을 좀 듣고 흔히 말하는 호의 관점 있는 선생님들은 이걸 보니까 교육과정이 다 보여라고 말하는 거죠. 왜? 뒤에 걸 보고 있으면 앞에 내용이 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한번 힘들게 공부해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임용시험 볼 때 훨씬 더 새로운 용어들이 쉽게 느껴져요. 혹은 모의고사를 볼 때 다른 선생님들, 다른 수험생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너무 우리들은 그냥 쓰는 용어들인데 선생님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2년 전에 너무나 쉬운 용어입니다. 상향식 독서, 하향식 독서, 그 다음 뭡니까? 상향식과 하향식이 합쳐진 상호작용식. 그게 임용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상호작용식 독서가 나올 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하향식 독서의 방식에서 무엇을 첨가하냐면 상향식의 독서 방식을 좀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 조금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주된 건 이거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죠. 근데 그냥 두 개를 합치니까 상호작용식이야.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임용시험에 나왔어요. 답이 상호작용으로 맞춰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거 공부할 때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공부했었어도 상호작용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상향식을 쭉 설명하고 하향식 설명한 다음에 하지만 실제로 뭐 교수 환경에서는 두 이론을 뭐 적절히 조화하여 뭐 수업에 임해한다 한마디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상호작용식이 아니거든요. 선생님들 그거를 그냥 맞추는 거죠.
해설서에는 상호작용식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걸 설명할 때 이론서에는 상호작용식뿐만 아니라 아직도 적용은 안 됐어요. 상호교섭식 독서가 있어요. 안 들어본 것 같죠? 재밌는 건 이게 지나서 이 다음 이론이 뭐냐면 대화주의 독서예요. 대화주의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임용시험에 2번 기출된 거예요. 해설서에서는 교육과정에서는 상향식, 하향식 혹은 상호작용식까지만 나오고 있는데 이미 임용시험에서는 대화주의 이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볼 때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붙이냐? 해설서 교육과정에 대화하는 거 있잖아. 대화는 상호작용이잖아, 상호교섭이잖아. 그걸로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 내용이 아닌 거죠. 왜? 이거는 독자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항상 이 특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임용시험은 현행 교육과정보다 후행돼요. 최신 트렌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이론서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공부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꼭 구시해야 돼?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처음에 강의를 열었을 때 1명이었는데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10명 딱 됐거든요. 그렇게 늘려서 작년 1월 달에 85명이 들었어요. 직강만. 그러면 이 방식이 맞지 않으면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 역시도 보세요. 내가 강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론서와 논문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가르치기 쉽겠습니까?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의 방식도 저게 더 쉬운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도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이겁니다. 재밌는 건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전공 A형 2번에 나와 있는 논문 있죠? 동기, 몰입교육, 몰입독서. 이 논문이 언제 나온지를 봐보세요. 이건 최신 논문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이론서를 읽어보지 않았거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예전의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옷들은 1년만 지나도 안 입으시면서 책은 학부 때 거부터 가고 무조건 책은 새롭게 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고요. 말 길었는데 빨리 할게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 번만 더 쓰고 할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인지, 적, 이해 활동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사실, 추론, 비판입니다. 근데 방금 본 것처럼 기입형 문제들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와 관련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네, 사실이 바로 기입형 문항과 유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추론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추론적 활동이 나오면 무엇과 유사하겠습니까? 서술형과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평가에 대한 이론이거나 교육과정 평가 있잖아요. 카이스트 들어가면 나오는 겁니다. 문제인식, 추리, 예상, 결론 도출, 인과관계, 상관관계, 문제 해결 과정 등의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 기입형에 비해 심층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도출된 내용을 문장 형태로 구성하도록 한다. 합리적, 논리적 사고를 통해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안 작성이 요구된다.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추리해보고 예상해보고 결론을 도출해보고 인과관계를 생각해보고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는 거죠. 이러한 답들은 문항 속에 답은 있긴 한데 이게 명시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찾는 거죠. 두 번째, 이와 이들의 문제들 간의 인과관계, 결론 도출, 상관관계, 문제 해결은 여기 있는 문제 속 케이스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보편적인 이론으로 정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보편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텍스트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추론 활동을 통해 답이 구성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여기서는 뭘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활동에 대한 평가적 활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정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한 해석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송수곤의 산문의 기대어가 되는 거고, 나에 나와 있는 것은 박제삼의 봄바다에서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재밌는 게, 당연히 송수곤이라고 하는 시인은 198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이고요. 개인시, 서정시 계열의 시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박제삼은 1950년대 이후에 한시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기조를 바탕으로 시를 전개한 대표적인 서정 시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작가들이 사실은 그렇게 임용 준비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송수곤이나 박제삼이라고 하는 작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물론 송수곤의 산문의 기대어는 송수곤 대표적이긴 하지만 박제삼 하면 우리가 대부분 뭘 떠올립니까? 추억에서나 울음이 타는 강을 가지고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품 자체가 생경하다는 거예요. 작품 자체가 생경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기입형보다는 서술형, 논술형에 적합한 거예요. 왜? 기입형은 이론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작품이 생경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서술형은 추론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품이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들 작품이 우리가 흔히 보는 11종 교과서에도 수록되지 않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돌아가 볼까요? 이건 지금 교육과정이고요. 사실은 교육과정이 교과서니까 문학으로 치면 교과서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교과서, 혹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해법 자습서가 이 내용이 되는 건데, 이 내용들만 가지고 보면 항상 임용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작품들이 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항상 정말 원론적이고 쟤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뭐를 보는 겁니까? 이론서를 바탕으로 거기 나와 있는 작품들을 모두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습서만 가지고 보면 절대 풀 수 없는 문항이잖아요. 왜? 해제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산문의 기대어를 누구보다도 잘 쓸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인터넷 검색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하나를 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송수곤이나 박제삼이라고 하는 작가를 볼 때, 특히 박제삼이 좀 많이 중요한데, 이 두 개의 문제를 붙였을 때 이론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들이 읽기만 했다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시는 해제하지 않을게요. 해제하지 않는데 첫 번째부터 보면 그냥 송수곤이라고 하는 작가를 봤어요. 이게 보면 산문의 기대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정서가 보입니다. 무슨 정서가 보이는 겁니까? 상황이 뭡니까? 원래 모든 시는 작가와 화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대 시는. 당연한 거죠. 근데 작가와 화자가 동일하진 않지만 명백한 건 있어요. 작가는 이 시를 쓰기 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만의 개인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개인적 문제는 작가만의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개인적 문제가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보편적인 문제라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고 차면시가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 문제가 있고 이러한 개인적 문제를 뭐 하는 겁니까? 해결하는 광경, 해결하는 방안 속에서 무엇이 창되는 겁니까? 문학이 형성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작품. 이러한 작품이 형성화되는 과정을 누가 보면서? 독자가 보면서 화자의, 나아가 작가의 정서에 뭘 하는 겁니까? 공감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공감이 바로 문학용어로는 미적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걸로 보는 겁니다. 보세요. 송수곤의 산문의 기대어는 제가 이걸 만약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가르치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강 소멸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작품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음악이라면 장조풍의 시입니까? 단조풍의 시입니까? 단조풍이죠. 이해되시죠? 장중하고 음흉하고 계속 하강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하강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안정적인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장중하다는 것은 불안정합니까? 안정적입니까? 무거우면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송수원의 시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정적 구조입니다. 이 안정적 구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3단 구성이에요. 3단 구성. 3단 구성 나오는 순간 좀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어. 한번 볼게요. 또 내용을 보면 송수원의 3분의 기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이거 설명 않고요. 넘어갈게요. 이론 수업이 되니까 보세요. 이것부터 그냥 보고 할게요. 송수원의 3분의 기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슬픔의 정서가 있고, 이해되죠? 그 다음 무슨 정서가 있습니까? 약간 그리움의 정서가 있죠. 그 문제는 슬픔과 그리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이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누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슬픔과 그리움인지는 명백하게 나오진 않지만 쭉 읽어보는 과정에서 뭔지는 인식이 될 것 같아. 뭘 것 같아요? 네, 누이의 죽음입니다. 누이의 죽음은 보편적인 슬픔입니까? 개인적 슬픔입니까? 개인적 슬픔이 보편적인 슬픔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겪지 않는 거죠. 이 내용이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박재삼의 작품입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하는 박재삼의 남평 문시 시 계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봄바다 혹은 바다 계열, 봄바다 쓸까요? 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도 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작품이 전체적으로 플러스입니까? 약간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뭐가 되는 거야? 슬픔이 되는 거고, 당연히 슬프니까 그리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되죠? 그러면 얘들이 슬프고 그리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죽음 때문에? 방금 말했는데? 누구 때문에? 남평 문시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죠. 숙모 혹은 뭐 이모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실제 남평 문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 여성으로 할게요. 여인으로 할게요. 이 여인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작품을 딱 묶는 순간 누이의 죽음, 여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호 텍스트가 묶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송수건의 3분의 기는 무엇과 많이 연결시키냐면 누이의 죽음과 관련된 제망매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보는 과정에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기역과 디귿이 가와나의 시적 화자에게 지니는 공통된 의미를 설명해 보고 니은과 미음이 표현 효과를 통해 리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을 서술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은 즈문밤 강이 일어서던 것을 한 줄만 더 앞에 볼까요? 그 눈물의 끝을 따라가며, 눈물은 당연히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이러한 눈물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즈문 강이네. 근데 이러한 강에, 밤의 강이 일어서고 있는 것, 일어서는 거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엔 지금 어떠한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의 끝을 따라보다 가다 보니까 강물이 일어서고 있고, 이 강물이 일어서는 과정에서 깊이 침전하고 있는, 침전은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고뇌의 말씀들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슬픔이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 마이너스의 끝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고? 강물이 되는 거고, 이 강물의 내용이 조금씩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이해되죠? 기억은. 디귿은 뭡니까? 디귿. 보겠습니다. 나는 살았다 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반짝이는 봄바다와도 같은 저승 어디쯤 호젓이 밀린 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밑에 볼게요. 우리가 소식적에 우리를 사랑한 남편 문씨는 그러나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한낱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풀어 헤쳤다더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디귿도 뭐가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 여기도 어떤 공간이 되는 겁니까? 죽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에 대한 특성을 묶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들은 시험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어렵죠? 앞에서도 처음에 지금 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물에서 내 누이가 죽진 않은 것 같잖아요. 이 눈물의 끝에서 눈물에서 쭉 가다 보니까 눈물이니까 슬픔이 되는 거고 슬픔이 쭉 첨단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강물에서 갑자기 일어선의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니은은 여기까지 볼 때는 계속 그냥 죽음의 공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성 방법 첫 번째로 볼 때 기역과 니은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기역과 디귿의 시어의 특성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정답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크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강물이나 꽃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을 묶고 있는 작품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모든 두 시의 특징이 지금 특징으로 보면 이 시는 약간 서정시 같습니까? 약간 서사가 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은 항상 무엇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건의 근거나 인물의 행위의 근거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전반적 배경은 철저하게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작품의 주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보면 기역과 니은은 전혀 다른 범주의 답안이었어. 근데 기역과 디귿이 공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재의 특성이 똑같아요. 앞에는 뭐였는데? 강물. 두 번째는 뭐였는데? 바다입니다. 강물과 바다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강물, 바다. 둘 다 뭡니까? 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 까지만 보면서 넘어가 볼게. 니은과 미음의 표현 효과를 고려해서 이거는 표현 효과니까 이건 철저하게 니은과 미음만 보면 됩니다. 리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을 서술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니은을 보니까 꽃밭입니다. 꽃밭. 근데 이 꽃밭이 여기서는 좋은 꽃밭이 아니죠. 어떤 꽃밭입니까? 바다를 꽃밭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다는 무슨 공간이었어요? 죽음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공간 처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환한 공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미음은요? 물결은 물결인데 어떤 물결입니까? 사실은 내가 알던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 때 그 바다를 다시 보고 있으면 이때의 파도는 어때요? 슬프고 또 무섭겠죠. 원래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는 공간이잖아요. 물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설레는 물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과 미음은 모두 무엇과 똑같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모두 다 사실은 디귿의 제재와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원래는 뭔데? 죽음의 공간이었는데 여기에 뭐를 붙이는 거예요? 긍정적 시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문학의 표현만 좋치면 역설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거는 사실 역설과 반어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역설은 혹은 이거를 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성, 문학으로 문법 치면 전성인 것처럼 문학에서는 감정이 전이 바뀌어버렸어요. 전도되었어요. 마이너스가 무엇으로? 플러스인 것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왜? 죽음의 공간은 마이너스인데 긍정적 사고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까지만 봤네? 잘 모르겠네? 여기까지만 본 상태에서 이론서의 내용을 좀 보면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법 잡스에 있다 없다, 교과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답안 구성 근거 보겠습니다. 작년에 직강 선생님 알겠지만 김준호의 실론, 이론서 읽기로 배웠던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모티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의 이미지에는 창조의 신비, 탄생과 죽음, 그리고 소생, 정화와 속죄 등 전통적으로 물에서 연상되는 의미가 집약되어 있다. 물의 의미는 생명력이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의 신비 다 맞습니다. 근데 탄생과 죽음, 그리고 소생, 정화, 속죄 등의 내용들이 전통적으로
의미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통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요? 전통. 그 중에서도 특히 생성과 소멸,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등의 양면적 속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상고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서정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럼 내용으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물의 이미지, 물의 특성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양자 대립적인 것들이 이양 대립적으로 함께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물이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특성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전통적이야. 생각해 보니까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이의 물을 건너셨네. 이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를 어이할고 까지만 보면 님에 대한 사랑, 우리 외우는 거 있잖아요. 님에 대한 사랑, 일시적 이별, 영원한 이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인이 신발을 벗고 백수광부처가 처벅처벅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얘가 들어갔던 대동강의 그 물이 이별의 공간에서 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만남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공간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만남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리죠. 사랑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제재 특성 모티프는 생성과 소멸이 전통적으로 맞닿아 있구나. 이걸 보는 순간부터 답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볼게요. 송수곤 씨 산문의 기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미리 말하는데 사문보 가락이 기저에 깔려있다. 사문보. 사문보 하면 나오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 있죠. 뭡니까? 김소월의 사문보 시 모르 김소월의 진달래꽃 7호조. 그러면 사문보가 나오는 정서는 항상 플러스보다는 단조에 가깝고 가장 큰 게 뭡니까? 시에서 우리들이 항상 하고 싶은 거 사랑. 항상 하기 싫은 거 이별. 하기 싫은 이별을 잡지 못하는 이별의 정한. 그것이 한의 정서와 결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정서와 리듬이 일치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충격으로 인간 감정의 못합니다. 일탈 상태에서 고뇌의 과정을 겪은 후 다시 감정이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는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 구조는 이 시가 이양 대립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는 헤어짐과 다시 만남, 죽음과 부활, 절망과 희망, 생의 긍정과 부정, 어둠과 밝음이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요소가 후자의 상태로 이 시의 내용과 시적 화자의 정서가 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송수원의 산문예계를 볼 때 처음에 뭐였는데 이 눈물의 끝에, 이별의 눈물의 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였는데 부정이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뭐로 되는 겁니까? 이 눈물이 강이 되고 강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너를 그리워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치환, 전이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지웠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볼게요. 박지삼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읽고 넘어갈게요. 1년에서부터 남평문 씨가 빠져드는 바다를 화한 꽃밭으로 표현한 것은 자살한 바다를 죽음의 음울한 공간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을 환기시켜주는 공간으로 미화한 것이다. 물은 정화와 파괴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도 물은 정화는 힐링하는 거고 파괴는 디스트로이잖아요. 깨 부수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게 함께 들어있는 상징을 갖는데 봄바다는 꽃다운 사람을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살이라는 어두운 사건을 꽃파츠로서의 봄바다와 연결하여 봄바다를 개화의 공간으로 승화시켜 서러움을 초월한 경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부인의 한을 승화시킨다. 그에게 바다는 죽음의 세계지만 어두운 공간이 아닌 꽃밭처럼 환한 공간이며 코스모스의 세계에서 카오스의 세계로 환원시켜주는 것이다. 코스모스는 규칙적인 세계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문학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긴 한데 코스모스는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은 뭡니까? 무엇은 해, 무엇은 하지 마라고 하는 게 항상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우리의 인생으로만 따지면 삶과 죽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만남과 이별이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잘못 알게 될 때 혼돈인데, 혼돈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피, 아가 구분되지 않죠? 어떠한 행위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재하는 거예요. 만남과 이별이 혼재하는 겁니다. 이 내용과 뭐와 유사해요? 송승헌의 산문의 기대와 유사하죠. 이 내용이 뭐와 유사한 겁니까? 물의 특성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을 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또 다른 만남 혹은 그의 가치를 확인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겁니다. 정말 일상의 저급한 예로 설명을 하면 내가 여자친구와 5년, 10년째 사귀고 있어. 사귀다 보니까 이 아이의 중요성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 확인하는 겁니까? 이 아이와 헤어졌을 때, 이별했을 때 비로소 그 아이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단절인데 나는 오히려 이별한 다음에 뭐를 깨닫는 겁니까?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 누이가 아니라 자기는 친남동생이 죽은 거거든요. 목매 자살했는데 고등학교 때 누이의 죽음과 남편 문씨 부인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는 이들의 중함을, 귀중함을 이들이 내 마음속에 얼마큼 큰 자리를 찾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만 슬픔을 겪었다가 문제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이후에 사람이 점점 안정적으로 내려가면서 내 스스로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리움의 과정이 비단 슬픔으로만 치환되지는 않는 거죠. 왜? 헤어진 다음에 너무 슬퍼 짜증나 하다가 지나고 보니까 점점 그 여자친구가 막 그리워져.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 추억도 잊지 않고 살게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정이 격정이 되다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겁니다. 서술형 문제 답을 쓸 때 제가 이걸 따온 이유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좀 따오고 싶었는데 작성 방법을 쓰다 보면 작성 여기서 지금 보기가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조건이. 이 조건 두 개를 사실은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기억과 디귿이 시적 화자에게 지니는 공통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별과 만남이 혼용된, 삶과 죽음이 혼용된 공간이잖아요. 이게 되죠? 왜? 쉽게 설명하면 박지삼의 문씨 부인은 거기서 죽었지만 나는 그 바다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문씨 부인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공간이고 살고 있는 공간이고 문씨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별의 공간이고 나는 그를 떠올렸기 때문에 다시 만남의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공간이 혼용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혼용의 답은 서술이기 때문에 뉘앙스겠죠. 이 혼용을 바탕으로 미음과 디귿의 표현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이를 잃었을 때 갔던 강물과 내가 지금 남편 문씨 부인을 잃었을 때 갔던 바다는 모두 다 마이너스의 공간이었지만 실제로 죽음의 공간이지만 나는 그를 인식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만남의 공간, 생생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슬픈 꽃밭이 아니고 어두운 꽃밭이 아니고 환한 꽃밭이 되는 거고 두려운 물결이 아니라 무슨 물결이 되는 겁니까? 설레는 물결이 되는 거예요. 왜? 만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려한 꽃밭은 나누면 화려한은 후행되고 있던 전이의 내용이 되는 거고 꽃밭은 이 전에 있었던 특성이 되는 거죠. 앞서 했던 전도가 그대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니까 밑에 나와 있는 찬란한 목숨을 풀어 헤치는 거죠. 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 사랑하는 이가 없네. 그러면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 이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근데 B가 죽은 다음에 내가 그를 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워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죽음이 쓸모없는 죽음이거나 인위적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찬란한 죽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작성법을 보면 선생님 꼭 보면 첫 번째 거 한 문장, 두 번째 거 한 문장 쓰는 게 아니죠. 이 기억과 니은 1번과 2번의 관점에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내용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 연결시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추론적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 추론의 가장 큰 특징은 추론은 내 맘대로 하는 겁니까? 논리적 근거,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사실에 부합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까? 사실에 부합한 찾아가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론서나 논문이나 좀 수준이 높은 대학교의 수준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 개관이 되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읽고 만약에 문제,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약 읽고 시험장에서 이걸 풀었다면 선생님이 쓰고 오셨던 그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이걸 거야 논쟁 여지가 없죠? 명백하니까 하는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걸 제가 문제로 낸다면, 예전에 한번 문제 냈었는데 송승헌의 사문의 기대어가 나오면 이거는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사실은 제망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하나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재삼 거와 연결시키는 거죠. 왜? 제망매가도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사기른 예의 있음에 머뭇거리고 간단말도 하지 못하고 어찌 그리 가십니까 하다가 어느 가을 이를 바람에 이해에 떨어지처럼 한 가지에 나고도 뭐 모르고죠. 뭡니까? 근데 그 슬픔이다. 갑자기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우리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돛 닦고 기다리겠나이다. 인식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누이의 죽음의 순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별이지만 누이의 죽음이 다시 누이가 미타찰로 가는 과정에서 다시 만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누이를 떠올렸기 때문에 슬픔이 그리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소중함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에서부터 기억부터 미까지 갈 때 나의 판단력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냥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가는 과정으로만 볼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논술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시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논술형은 학생의 분석력, 비판력, 종합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뭡니까? 이거죠. 비판 체계가 되는 거죠. 고차원적이고 종합적 사고 능력의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의 견해를 밝히고 그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요. 여러 개의 문장을 조직 구성하여 지시문에 의해 서술 범위를 제한받지 않고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통 이 글을 한 1000자 내로 보통 제한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험은 글자 수를, 서술 범위라고 하는 글자 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뭘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잖아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를 볼 때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문학은 문학이네요. 전공 B의 8번입니다. 논술형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들이고, 보기는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교수 학습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가 작품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뭡니까? 윤선도고요. 윤선도의 5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김현승이죠.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어요. 이 보기를 보니까 학습활동이 먼저 나와 있고요. 이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두 번째 보니까 가와 하나에 나타난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작성 방법을 보니까 이거는 특징입니다. 기서결,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결론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논술형의 글들은 기서결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론에서 이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서론 역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본론과 똑같은 거잖아요. 서론에서는 제시된 학습 목표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밝혀보시오라고 했고요. 본론에서 제시된 학습활동의 모범적인 답을 포함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논술형 문제는 비판적 활동, 비판은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활동, 사실과 추론과 비판을 종합해내는 거잖아요.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학습활동. 가와나에서 자연물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을 파악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와 있는 파악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해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소재들이 인간의 특성을 표상하고 있다면, 동목을 한다면 각각이 어떤 인간상을 찬양하고 있는지 파악해봐. 텍스트에서 찾는 거죠. 두 번째, 주요 소재가
시적 화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봐. 이거는 눈에 보이기도 하겠지만 추론도 필요하겠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 가와나에서 자연물에 대한 시적 화자 인식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자 라고 합니다. 두 개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나아가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훨씬 더 종합적 사고가 좀 크겠죠. 두 번째, 가완에 나타난 자연관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내용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의 문학에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학에서 이 문학을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눈다 라고 했을 때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이걸 고등학생이거나 혹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말하면 대부분 답이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1894년이겠죠.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혹은 좀 국어의 전공자들은 이런 말도 할 거예요. 1917년을 말하기도 할 겁니다. 왜? 최초의 현대시와 현대소설, 불놀이와 무정이 출간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고전과 현대는 우리들이 얼핏 보면 시간적 관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당대 현대적인 거는 오늘의 개념인데 이미 오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신의 느낌이에요. 최신. 이거는 예전. 최신이 아닌 겁니다. 과거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의 두 기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는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은 옛날 문학과 오늘 문학 그게 아니라 최신의 문학과 가장 트렌드한 문학과 전통적인 문학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고전 문학은 전통 문학 혹은 한국 문학이 되는 거고요. 한국의 전통 문학. 현대 문학은 최신이 되는 거고 서구 문학이 되는 거예요. 서구 문학. 근데 우리의 문학의 서구 문학은 영어나 미국의 문학이 아니라 서구의 문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수용한 문학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통적 율격을 따지지 않고 외형을 따지지 않고 내재율을 따지고 이미지의 형상화를 바탕으로 한 감각적 시어를 쓰고 언어의 조탁을 통한 프로페셔널한 문학의 양상이 현대 문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두 관점에서 공부할 때 이미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자연관이에요. 자연관. 자연관은 고전, 특히나 시조, 가사, 사대부 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더구나 윤선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호남가단의 마지막이잖아요. 해남 윤씨이기 때문에 호남가단은 자연에 대한 인식. 이 자연은 완상, 현실과 반대되는 완상으로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궁리하는 공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항상 이 자연은 예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현대문학에서는 자연은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뭐가 됩니까? 정복의 대상으로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인식이 항상 자연 속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니까 인간과 반대된 자연은 항상 그보다 못하거나 그와 아무리 높여도 동등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김현승은 이러한 현대문학을 받아들이면서도 뭐가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의 특성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용을 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죠. 첫 번째 보면 학습 목표를 보니까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하니까 한국 문학의 특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역으로 이 문제는 문학이지만 교육관에서 한번 따와보려고 했어요. 교육관이 나오긴 하지만 볼게요. 2011 개정고시 고등학교 문학과정입니다.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의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처음에는. 시를 읽어야 되니까. 두 번째,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넘기시고 한국 문학의 전통과 미적 특질을 이해하는 일은 오늘날 한국 문학을 생산하고 수용하여 내일의 한국 문학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된다. 주제의식, 가치관, 표현형식 등 다양한 부분이 나타나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미적 특질을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 오던 작품을 통해 경험하고 이해한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내용들은 고전과 현대라고 하는 갈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왜? 보편성은 동등한 거고, 동일한 거고, 특수성은
차이점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요. 한국 문학만의 고유성을 가진 한편 주제나 표현 방식에서 다른 나라의 문학과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윤선도와 김현성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찾고, 아이들이 이해되시죠? 첫 번째, 문학을 파악하는 법을 키우고, 이거는 근데 감상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파악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무엇? 한국 문학의 특성을 찾고,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과 다른 문학들, 서구 문학과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보편과 특수의 관점입니다. 오후가에 대한 부분은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재고만 볼게요. 작가인 윤선도는 홀로 지내면서 남인의 거두로서 정치적 갈등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며 회의를 느끼고 대립하지 않고 한결같은 인간형을 희구하였을 것이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자연은 변하지만 변치 않은 속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연은 변하지만 변치 않을까요? 우리들이 나무를 보면 봄에는 잎이 없다가 잎이 막 새싹이 나죠. 여름에는 무성하죠. 가을에는 색이 변하잖아요.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자연은 계속 변하는데 왜 우리는 자연이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환형이죠. 그러니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허물마저 덮어주는 그런 벗을 가까이 두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윤선도의 시중에 나타나는 자연은 자연의 하빌이나 강호가도나 자연과 어울리며 살자의 주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산대학교 선생님의 논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대부분 자습서에도 나와 있는 글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두 번째, 김은규라고 하는 선생님의 한국 현대시를 찾으라는 작품입니다. 김현승의 플라타너스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의인화하여 꿈과 덕성을 지닌 예찬의 대상으로서 그러한 자세로 삶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뜻을 노래하고 있다. 나무와 살림이 신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지상의 삶 속에서 서로의 고독한 영혼을 위로하며 겸허하게 살아가는 주제가 담겨있다. 이 두 개를 보니까 오우가의 시와 플라탄 시의 공통점이 보이는 거죠. 뭡니까? 자신이 본받거나 함께 해야 될 혹은 지향해야 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찬의 대상 혹은 이상적 대상 혹은 지향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윤선도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의 강호가도를 바탕으로 하는 호남 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연은 예찬의 대상이지만 나와 자연이 동등해질 수는 없죠. 물론 이게 이 전 때보다는 훨씬 더 깨지는 부분들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 이게 답이에요. 김정 선생님의 한국 현대시인 연구에서 김현승 편을 보면 이처럼 자연은 인간에게 침묵과 무언으로서 삶의 예지나 참된 사랑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일깨워 주는 데서 참뜻인다. 지향점이죠. 근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예지나 교훈 그 자체가 아니라 고달프고 고적한 삶에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플라톤스가 되는 이는 단순히 사물로서가 아닌 영혼의 공감자이자 반려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오후가의 대성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원할 때 이 나무와 바위와 내가 달과 내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플라톤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찬의 대상과 동시에 그 스스로가 나와 뭐가 되는 겁니까?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것들에 대한 가장 특징이 뭐냐면 플라톤스에 나와 있는 그들은 너와 나는, 나무와 나는 뭐가 아닙니까? 밑에서 두 번째 연 보세요. 나는 너와 함께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존재잖아요. 그 말은 너와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신이 아니고 너도 신이 아니네, 너와 내가 동가가 되는 거고, 이러한 등가의 과정에서 둘이 동반자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답안지에 나와야 나왔잖아요. 안 나와요. 공부를 종합적으로 하셨을 때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과정으로 보면
사실 추론 비판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활동의 답안 구성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먼저 한 5분 동안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1, 2월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해년마다 1, 2월 수업을 할 때마다 고민이 뭐냐면 1, 2월 수업과 3, 4월 수업이 사실은 국조론 같은 경우에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다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 3, 4월 수업을요 동일하게 하지 않고요. 그 내용 중에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급해요. 좀 어려워요. 차라리 이러한 방식이 왜 어려울까를 보니까 심화가 되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속진입니다. 속도가 빨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천천히 틀어주면 잘 들리잖아요. 인강 들으실 때 1.8배로 하면 잘 안 들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요 국조론 같은 경우에 화법만 가지고 8주 동안 진행할 겁니다. 이는 화법 자체가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되고 화법을 알고 있으면 독서와 작문이 쉽게 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 4월에는요 독서와 작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대 한 30분 전쯤에는요 지속적으로 형성평가를 보고 형성평가도 빈칸 채우기가 될 거고요. 여기는 답들 문제 역시도 빈칸 채우기인데 작년에 제가 빈칸을 채운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못 채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서 밑에 꼬리말에 제가 다 답을 달아놨어요. 교재로서 빈칸 채우기 과정으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여타의 교재를 거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원 수업 자체가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만 보면 되는 것 같고 더 많은 프린트가 나오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제 이제 모토가 뭐냐면 1차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자예요. 그러니까 강사의 발췌나 편집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험 자체를 보다 보니까 발췌나 편집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1차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당연히 국어교육론에서 1차 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과정이겠고 혹은 몇몇 이론서들일 거고 혹은 실제적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고요. 이 커리만 한번 볼게요. 정규 수업 과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월 때는요. 필수 테마 이론 1, 2라고 해서요. 화법과 독서 장문을 연결시킬 거고요. 이는 당연히 중요한 테마를 뽑는데 주요 이론서 교육과정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필수 용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설명할 거고요. 5월과 6월 달에는요. 이게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 5월 달에는 발췌된 교육과정을 15, 11, 09 혹은 07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제 테마에 맞게 끊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1차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할 거고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이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몇 개를 붙여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 2, 3, 4월에 배운 거는 제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발췌하거나 편집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자체교육 때문에 편집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 두 번째는 5월달, 6월달부터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1차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훨씬 우리들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월달에는 교육과정 이론서, 7, 8월달에는 이제 교육과정을 다 봤으니까 앞서도 말했죠.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는 이론이지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교육과정이 적용돼야 중요한 거고 이러한 적용을 교과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6월달에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볼 거고요. 7월, 8월달에는 교과서를 볼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올해는요 3월달에 특강으로 교과서 특강을 했거든요. 수업이 좋은데 선생님이 항상 똑같은 말 했어요. 좀 뒤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을 하다 보면 이론 한번 4개월 동안에 이론 다 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까지 본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 훨씬 더 교과서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올해는 제가 이거를 직강으로는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기출 변형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에 했던 수업이 있어요. 이거를 인강으로 전환시켜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기출 변형 문제고요. 작년 되게 수업이 좀 잘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의 답을 받고 그 답을 가지고 첨삭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 내용으로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진행될 거고요. 제가 작년에 좀 몇 안 좋은 일이 좀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화법과 독작을 이렇게 끊다 보면 선생님들이 한 2달만 듣고 가면 화법만 듣잖아요. 뒤에 온 선생님들은 독작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수업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직강뿐만 아니라 인강에서도 무료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마 제한 없이 할 거고요. 다만 날짜를 아마 정할 거예요. 날짜가 지나면 수강이 좀 안 되는 식으로 할 거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수업들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도요. 마지막 장입니다. 보시죠. 문학은 항상 똑같은데 1, 2월 달엔 당연히 고전 문학으로 갈 거고요. 3, 4월은 현대 문학으로 갑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새롭게 빈칸 채우기를 가지고 문학을 만들어낸 양이 180쪽 정도 돼요. 근데 이 전에 봤던 교재가 또 있는데 그 교재를 같이 쓰면서 이론만 가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대한 이론은 다 푼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것만 이론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문학은요,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과는 또 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론 수업 이후에 또 다른 작품을 볼 때마다 이 수업이 반복되는 특성이 돼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과 관련된 이론적 부분들을 제가 좀 줄일 거예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물론 이 수준들은 청소년을 위한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김윤식의 한국 소설사 거기까지도 나가진 않을 겁니다. 약간 테스트 때 작년보다 좀 쉽게 가르칠 거고요. 그러면 시간 좀 남을 거거든요. 이 남는 걸 여기엔 쓰지 않았는데 제가 첫 주에 아마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습서를 같이 볼 겁니다. 자습서. 여기 자습서에 나와 있는 작품을 볼 거고요. 그러니까 향가 파트다. 그러면 자습서에서 향가 파트를 보겠죠. 물론 이거는 작품을 해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옆에 나와 있는 꼬릿말이나 날개글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할 겁니다. 이게 작년 2015년도 때 딱 한 번 해봤어요. 자습서 특강을.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그때는 이 특강을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7시부터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서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저도 막 이렇게 힘들어가고 죽어가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본 수업 때 한번 같이 할 생각을 하고요. 자습서가 끝난 다음에는 5월 달부터는 이거 역시도 1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작품 및 이론서의 1차 자료를 통한 작품과 문학이론의 연계, 교재가 될 거고,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작품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수능기출 작품들만 하는데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7, 8월 달 되면 여전히 똑같이 기출 변형은 국교, 문학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내에 나와 있는 작품과 수능이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동일한 시대의 시험을 보고 있고 이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출제 근거가 모두 다 교육과정에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수능 기출로 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문학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7, 8월 달에는요, 교과서를 당연히 볼 거고요. 위에도 나왔지만 당연히 논문, 내용들, 이론서의 부분들도 함께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요 작품들. 이 되시죠? 그리고 그 뒤에는 모의고사로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자료 보시면 이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개강은 1월 6일 날 금요일 날 하고요. 하루 동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9시 반부터 1시, 2시부터 8시인데 아마 시간은 아침은 아마 변동하지 않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시 반부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9시 반에 오시면 한 2, 30분 정도 빈칸 한번 채워보시고 수업 때 확인하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오전 수업 한 다음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문학 수업 하는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커리 같은 거 사이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내년에는 설명회 같은 거 안 보시고 2차 준비하시고 교본 연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기회가 되면 정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